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시장의 온도와 색깔이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릅니다. 어질어질 하실 만도 합니다. 어제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면서 거의 폭락장의 흐름을 연출했었는데 오늘은 또 개장하자마자 급등하면서 어제의 반납 이런 부분을 상승으로 되돌리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오늘 반가운 것은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의 자금도 붙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19만 원 선 위에 움직인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역시 두 자릿수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11거래 만에 350만 주 정도, SK 하이닉스는 80만 주 정도 6거래 만에 매수 전환됐다라는 포인트, 그 포인트를 갖고 오늘 시장 뒷심까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보면서 어질어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상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뭐 도파민 분비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이 도박장도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만큼 어제와 최근의 일련의 흐름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실감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발언들을 하는 모습 좀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그런 장기화가 일정 부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받쳐줬고 이 반도체 시간이 또 다시 오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불안정성보다 이제는 경제 펀더멘털에 조금 더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의 색깔이 완연하게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브로드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5%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1분기 EPS 같은 경우에 주당 순이익이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또 2분기 매출 전망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줬고요.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5% 상승하면서 정규장을 마감했거든요. 이란 분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화되고 급격하게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위축됐기 때문에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UBS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475달러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역시나 28년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심어줬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말씀. 그리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4에서 5%대 상승해서 마감됐다라는 흐름들. 이런 부분이 받쳐주다 보니까 시장은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코스피가 정말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PER이 9.3배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역사상 평균 PER이 10.8배입니다. 근데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다만 메모리 가격은 견조한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오른 이유와 같겠죠.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단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라는 흐름들. 그것이 오늘 시장을 울리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고요. 다만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동 리스크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봉쇄 해제 조치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오늘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동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국제 유가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목숨줄이 달렸다. 이게 투자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고요.
미국 시장을 봐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중동에서 폭탄이 터지건 총성이 울리건 그런 부분보다 사실상 투자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원유 공급망 훼손 리스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 정말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열심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또한 그러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한다거나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결정을 미친다거나 이러한 요소들이 투자의 리스크 그러니까 수익이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으로서 그 에너지에 대한 쿠션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중동 리스크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출구 전략이라고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죠. 70년대 오일 쇼크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꽤 많았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중동 그리고 관계에서 봤을 때 외교, 정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악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은 정치적인 계산들이 이미 나와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증시는 중동 리스크 때문에 푹 꺼졌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달 그리고 석 달 이후에 상승 추세가 복원 가능하다 이런 데에 중론이 실렸습니다. 물론 호르무즈 봉쇄, 그 해협이 봉쇄가 좀 장기화되고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아닐 때를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앞서서 메모리 이익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도체 부분이 간밤에 뉴욕 시장을 잡아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업 이익이 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시 하단이 더 밀리지 않게끔 견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과거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걸프전 1990년대에서 1991년도였고 그리고 이라크전 2003년도에 발발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도에 발발했습니다. 이때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지만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위협적으로 지수 그리고 종목의 주가를 깎아먹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S&P 500 지수의 단기 변동성을 높였을 뿐 장기로 봤을 때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단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가 이번에도 연출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JP모건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를 보면서 데드라인이 25일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인 계산 이런 부분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 선거 굉장히 정치적인 입지 쪼그라뜨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 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쪼그라드는 결과를 입히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쿠션 극약 처방이 나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호르무즈 상선 보호나 그리고 전략 비축유 그러니까 원유, 기름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내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축유가 있는데 약 200일분 이런 부분이 좀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포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가에 목매는 이유가 이런 부분 리스크를 확장시키지 않기 위해서고 이런 전략적인 셈법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련의 시장의 흐름들은 일단 중동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매도 사이드카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오면서 정말 대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러나 시간이 점차 가면서 측정 가능한 공포로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은 이 흐름, 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시장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금방 할 거고 밸류에이션, 지금 많이 낮아진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종결지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유가는 더 신경 써서 중동 리스크를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 10시 9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어제 앞서 보신 것처럼 과매도 구간을 지나간 코스피가 오늘 전장 대비해서 500포인트 올려내면서 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10% 넘게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름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어제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시죠. 어제 시장 트레이딩 뷰와 오늘 지금 트레이딩 뷰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승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VI가 걸리기도 했고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3.57%가량 급등세, 기아도 8.62%가량 오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AI 밸류체인 단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간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조금 종전을 위한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 시장 기술주가 급반등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5% 넘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AI 밸류체인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5%가량 급등세 연출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무려 21% 넘게 튀어오르는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또 코스피가 쉬는 동안에 주당 배당 800원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흐름 타고 오늘 20.85%가량 오르고 있고요. 지금 속보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 원대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까지 함께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많이 떨어졌었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라주고 있고 조선, 방산, 원전까지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14.52%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13.48%, 삼성물산도 9%가량 오름세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종목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특징적으로 오르고 있는 업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18%가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기판단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이수페타시스도 16%가량 급등 중입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점이요. 방산주가 함께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쉬어갔을 때 방산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었죠. 다만 어제 장 마감에는 방산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일제히 다시 올라줍니다. 한화시스템 15%가량 급등 중이고요. LIG넥스원도 15%가량 상승, 한국항공우주도 15.85%가량 오름세입니다. 현대 로템까지 오늘 함께 올라주면서 전반적으로 방산주 쪽도 여전히 좋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좋죠. 하이브 6.88%가량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관련된 소프트웨어 단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7%, 9% 각각 올라줍니다. 화장품주도 좋은데요. APR이 어제 이 글로벌 판매량, 메디큐브의 글로벌 판매량이 2천만 장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옴과 함께 지수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갔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붙습니다. 9%가량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 상한가 도달했고요. 오늘 관련돼서 SK증권도 자사주 소각 계획을 어제 발표했는데 함께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20% 넘게 오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많이 쉬었던 이 거래일 동안 많이 쉬었던 종목들 많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그 전장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상황도 똑같습니다. 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간 많이 올랐던 특히나 이 흥구석유라든지 이 정유주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개임주들 우리가 쉴 때 좀 많이 올랐었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쉴 때 안 갔던 종목들 위주로 일제히 올라줍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알테오제 12%가량 급등, 삼천당제약도 거의 20% 가까이 튀어오릅니다. 오름폭을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고요. 올릭스, D&D 파마텍 같은 비만 치료제단도 오늘 16%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21%가량 오르고요. 에코프로 BM도
18% 넘게 오릅니다.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오르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넘게 오르고 있고요. 로보티즈 16%, SPG도 20% 가까이 튀어오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에 굉장히 급등세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또 반도체 소부장이 함께 올라줍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해서는 반도체 투톱이 쉬어갈 때도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밸류에이션, 아무래도 이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는 기대감 속에 반도체 소부장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갑니다. 리노공업 16%가량 오르고 있고요. 원익 IPS도 21%가량 급등세 붙고 있습니다. HPSP, 동진세미캠, 서진시스템까지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로도 매수세가 강하게 쏠립니다. 우리기술 상한가 결국에는 도달해냈습니다. BHI도 1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시장에 원전주들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AI 밸류체인 단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정유라든지 화학업종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지수단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지수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11.86%가량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5,697포인트 지나갑니다. 5,70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지금 전장 대비해서 무려 603포인트가량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2%가량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었죠. 이를 모두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84%가량 오르면서 1,1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인데 오늘 마감까지 이러한 급등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어제 장 막판에 갈 때 좀 들어오면서 약 3천억가량 순매수로 결국에는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개장과 동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7,500억가량 강한 수급 들어옵니다. 개인도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됐다가 다시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4,6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1,000억가량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된 데 이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꽤 긍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의 수급 들어옵니다. 외국인 5,1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1조 원가량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외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시장은요. 최고의 상승률 역대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20% 넘는 급락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거래일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5배 이상 굉장히 아프게 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래도 19만 원 선까지는 다시금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다행히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285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80만 주 이상 매수하고 있다는 점 달라진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나란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27만 5천 원 매수를 유지하겠다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꺾인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전쟁 리스크, 패닉 셀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벌어진 일일 뿐 펀더멘털에는 이상무, 그러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3거래일 만에 20% 넘게 빠지면서 밸류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직 밸류만 낮아졌을 뿐 실적 전망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안정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수요 대부분 빅테크 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전성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전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 이거는 메모리 제공 업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서 그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공급망이 불확실성이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고객사에서 재고를 쌓아놓는 거, 그러니까 확보하는 그 수요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뭐 메모리를 더 쌓아놓겠다라는 의지가 상대 고객사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급자들 위치로 봤을 때 일단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이 터지게 되면 설비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확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재고 그리고 현재 만들어내는 물량에 대한 가격 피가 붙겠죠. 프리미엄이. 그런 이슈로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가전 산업이 있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이런 부분 봉쇄가 아직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류 상승비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익 기여도가 얼마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제시했는데 0.5%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그런 리스크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실 거리 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퇴는 아니다. 전진이 있을 뿐. 이런 기조는 같고요. SK하이닉스 154만 원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함께 유지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비슷하게 3거래 연속. 그래서 12개월 선행 PBR 같은 경우에 1.96배, 그리고 PER은 3.7배로 내려와 있는 흐름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론 두 자릿수 반등세는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발표 임박해서 주가 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를 두고 리포트에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전쟁이 반발하면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가에 목매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드렸는데, 인플레이션, 그 유가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 이거를 가장 공포심리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격한 수요 감소는 제한적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품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발적으로 중저가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좀 중단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해 세트 생산량 전반으로 역대 최저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가격 민감도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좀 탄력성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고부가 세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또 분석을 해놨는데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유지, 그리고 SK하이닉스 120만 원 목표 주가 제시를 했고, 삼성전기, LG전자, LG디플, LG이노텍까지 투자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투자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해서 예전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범용 메모리 비중이 높아지고 HBM4 기술 진전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강자로서 향후 수년간 1년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좋게 보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33만 원 투자 의견을 이제 유지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AI 서버 관련해서 고수익 제품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근데 33만 원 목표주가 좀 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사 보니까 최상단이 그래도 IM증권이었습니다. 목표가 60만 원으로 올려 잡은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 외국계 증권사와 우리나라 증권사의 그 시각 이런 부분에 좀 간극이 있다라는 건 좀 밝혀드립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는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투자 의견 중립으로 제시했거든요. 그 이유 써놨으니까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두둑하기 때문에 이게 주주 환원 가치로 전이될 가능성, 긍정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업황 장기적으로 이익에 대해서는 좀 신뢰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전략적으로 투자 분석할 때 예전의 과거 관습 그런 투자 관습은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밸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에서 PER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 사이클 이런 거와 상관없이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잘 벌다 보니까 그 이익을 계속적으로 잘 보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완전히 밸류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부분 언급이 됐고요. AI 시대에 구조적으로 공급 수요 조절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자꾸만 늘어가는 흐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높아진 실적 지속성이 바로 밸류 평가 기준을 달라지게 한 요인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투자 유의 사항도 언급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40%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과열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과정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AI와 관련해 가지고 설비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리스크로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다라고 봤고 두 번째는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 이런 부분을 한다면 공급 과잉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물론 국내 증권사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권사 역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의사항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그냥 투자 참고사항으로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TCK, AI 관련해서 소부장 섹터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소재 섹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에서 TCK에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32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이 TCK가 AI 수혜에서 거의 탑픽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부장 섹터 쪽이겠죠. 전쟁 리스크로 뭐 대부분 자산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락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비중 확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오늘 아침에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 절반 이상 57%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1,320억 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가 반도체 소부장 sek터 중에 소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깎아내리는 식각 이쪽에 핵심 부품을 갖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SiC 포스커스링이라는 게 이제 이름인데 이게 AI의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낸드 쪽에서 차세대 메모리라고 볼 수 있는 9세대 낸드용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거기 수요가 높아지면서 AI용 ESSD 이쪽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쓰일 가능성 이 제품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지금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낸드 제품을 좀 양산을 본격화하는 와중에 TCK의 제품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I용 ESSD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HBM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BM4E 같은 경우에 16단 제품 그러니까 최신식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적용 예상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제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국의 신규 고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리고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3대 모멘텀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오늘 한 13% 다시 급반등의 흐름들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최근 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동 경쟁으로 우량주 이런 성장주 부분이 좀 타격을 받아서 그를 이용하자, 밸류 체인 다시 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차 이거는 어제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만큼 좀 떨어진 흐름이고 오늘은 급반등세에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란 분쟁 장기화 시 어떻게 보면은 유가 급등이 변수인데 이게 오히려 좀 강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수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수요가 집중되는데 이쪽에서 돈 벌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 버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평균 한 대 팔면 더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되면 조금 더 투자 전략에 있어서 방향성이 구체화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봇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대차 74만 원이고요. 기아가 24만 원이고요. 현대모비스가 6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떨어진 밸류, 지금 다시 봐야 될 때라고 한 다올 투자증권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와이즈 엔터인데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최근 보고서 보면 와이즈 엔터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제시하거나 올린 증권사가 좀 있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 원 이상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IM증권은 이제 빅뱅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20주년 월드 투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10주년 투어 때 굉장히 실적 모멘텀을 좀 잘 가져다 줬나 봐요. 한국, 일본, 홍콩 여기에서 이제 100만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빅뱅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팬덤이 사실 일본과 홍콩에 있거든요. 일본과 중국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중국 공연은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돔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팬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적인 제약도 있다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고성장 기대감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빅뱅에 대한 그런 월드 투어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려 잡은 힘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YG 엔터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연차 그룹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이거는 앞으로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는 언급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7,700원에서 72,000원을 올려 잡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권사 IM증권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올려 잡아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증권은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시각은 이 정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반격 있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오늘 그동안 실점을 다 회복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태훈 파트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그 시장에서 10% 이상 코스피가 폭락하는 모습을 본 투자자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예전에 9.11 테러 때 폭락했을 때보다 더 많은 깊은 폭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제 충격을 받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 투매에 나서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 투매를 받고 오늘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개인 투자자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의 낙폭을 돌려놓는 10%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에 AI와 함께 피지컬 AI 쪽을 강조하는 그런 테마를 갖고 지금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반등이 나올 때 18%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진보된 부분들을 이 CES 2026에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로봇이 양산을 태우게 되면서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시면서 시장 내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위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감이 확실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잠시 잠깐 되돌리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에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차익시험 매물에 점점 상승세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벌써 시작한 지 개장한 지 1시간 만에 1조 4천억이나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여기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 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대응하고 있고 개인이 8천억 정도 달라붙으면서 코스피를 돌려놓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때리는 한 버텨내기는 어렵죠.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낮추면서 결국은 이 주말 사이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서는 이런 주말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별 종목의 어떠한 그 리스크나 이런 개별 종목의 어떤 재료 이것보다도 시장 전제, 시장 리스크가 더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이성적인 매매들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진짜 바닥이 언제인지 좀 기다려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빨간불 켰다고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자칫하는 단기에 또 상투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시면서 시장 내에서 업종 대표주들이 어디가 바닥인지를 탐색하기 위한 좀 기다림,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란과 미국의 이러한 중동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대화로 끝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진다면, 왜냐하면 지금 또 지상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바닥을 확인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현금을 좀 늘려놓는 것이 필요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확실히 이번 급락장을 겪어보니까 현금 비중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투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의 전략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적으로 정말 온도차가 확연한 이 시장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다음 코너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만요. 중동 전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다. 4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약 0.7%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8%대, 나스닥 지수는 1%대 상승했다. 특히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테슬라와 아마존은 3% 이상 올랐고 메타와 엔비디아도 상승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460로 제시한 영향이다. 미국 2월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늘고 서비스업 경기 역시 확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불안은 일부 완화됐다. 국제유가도 이틀 급등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며 장중 소폭 하락했다. 다만 군사 충돌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영공 장악을 앞두고 추가 공격을 예고했고 현재까지 약 12개국이 분쟁에 연루된 상태다. 시장은 여전히 전쟁 관련 뉴스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네, 일단 오늘은 빨간불을 대부분 좀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질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그 며칠간 점수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복구가 어디까지 좀 가능할 수 있을지 투자의 전략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정신없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네. 특히나 처음 이제 투자를 맘먹고 들어오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당황하셨을 그렇죠. 법한 네, 네. 그런 이슈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반등세 쭉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쟁에 따른 리스크, 네. 이에 따른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28일에 이제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습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요 며칠 동안 사실 이제 분석되는 걸 보면 금융시장에서 너무 과민 반응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시장에서 사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주식시장이 급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만 좀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층에서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여러분 보이실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가장 큰 것은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나왔던 게 첫 번째가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뭐 $120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좀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원유 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유가 시장이 이미 이제 소비자 공급자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국 비축량도 4월 개어서 6개월, 우리나라는 한 112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급도 지금 과잉 상태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봉쇄한 적도 없고요. 이란이 봉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큰 데를 봉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가 지금 $75에서 더 이상 안 오르고 딱 제한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격감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이란 군함 뭐 11척 뭐 다 그게 다거든요. 다 파괴했고 무기도 없고 이란이 지도력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기존의 파나마 운하 같이 미국이 이제 통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여기를 지날 때 우리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보호세를 내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통행료 같은 예, 그렇죠. 거. 예.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일단은 지우셔도 되겠다. 두 번째는 오일 쇼크는 일단 아닌 걸로. 예, 오일 쇼크가 나올 수가 없다. 이 현재 구조상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 미국 재정 적자에도 우려가 되고 미국 리더십이 약화됐을 경우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라든지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저도 한 이틀, 3일 정도 제가 보니까 중동 정세가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네. 뭐냐면 일단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40여 명의 수장들이 모두 제거가 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란이 주변국이죠.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에 대해서 거기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동안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갖고 있던 리더십이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이 나머지 아랍 국가를 리딩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란이 고립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변국들도 이란을 공격할 지금 준비해요. 지금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 UAE까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란은 사실 고립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지도자 차남이 이제 모지타하 하메네이가 이제 선출됐는데 강경파예요. 근데 이분이 할 게 없어요. 무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협상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협상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관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란 자체를 주변국들,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여기다 이라크까지, 네. 여기다 이스라엘까지 한평이 돼서 이란을 견제하는 구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뒤로 빠져도 상관없다. 그렇죠. 이제 미국 쪽에서.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무기도 이스라엘 걸 다 사용했지 자기 거 사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변국 갖고는 이란 견제하게 됐죠. 트럼프 장사꾼 기질이 확실히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중동 문제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동안 S&P는 한 1% 정도 빠졌어요. 3일 동안.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보는 그런 이번 전쟁에 대한 평가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 거죠. 이런 위협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해 한 연말에 4,200 정도 코스피였는데 한 6,300까지 2개월 동안 질주 없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그런 과도한 좀 레버리지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산에 직면하게 됐죠. 반대 매매도. 그렇죠. 그래서 예. 변동성이 확대됐고 예. 또 요 국면에 또 이제 고버스 레버리지를 또 타신 분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변동성, 시장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많이 청산이 되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한 오후쯤 한 2시 넘어서부터는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생기지 않았는가.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오늘 당장 아침부터 지금 벌써 뭐 10% 이상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저희가 6,300에서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6,000선은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해서 한 3일 안에 다음 주 그래요? 월요일까지 6,000선 해서 회복이. 6,000선 회복 정도는 지금 충분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가장 큰 게 국내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네. 계속 상향 조정됩니다. 뭐 일부에서는 앞으로 이란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전자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 얘기 되어 네, 있고 네, 네. 방산 쪽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더 급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3월 달에 지금 뭐 국민성장 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새만금 간척 사업 시작까지 지금 돼갖고 국내 호재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려는 딱 찰나에 사실 주가가 미끄러진 거기 때문에 시장에 유입할 자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고 또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이틀 동안 제가 보기엔 조금 과민 반응했던 부분들은 다시 회복되는 데는 뭐 한 일주일 정도면 저는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굳이 어제도 제가 뭐 그 저녁 때 오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버티시는 분이 네. 승자다. 이 시장은.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갖고 계시면은 기존 보유자분들 전 좀 많이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러한 중독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던 그런 점수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돌발 악재가 낀 건데 이를 보면서 현금 기준도 이래서 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런 네. 생각도 또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어쨌든 여러분의 그 피해 받은 계좌는 빨리 복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게 종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 그 멈칫멈칫 잘 못 갔던 반도체 네, 주가 그렇죠. 변화가 생겼다라는 네. 건데 오늘 대표적으로 중독 리스크 터지기 전에도 브로드컴의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요. 언급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5%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엔비디아가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반영이 못됐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의 어떤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다 네, 보니까 네.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저는 브로드컴이 이제 뭐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뭐 분기 매출 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9% 지금 네. 상승을 했어요. 증가를 했어요. 뭐 이 정도는 2025년도 생각을 좀 했던 분위기고 그 다음에 지금 가이던스에 나온 게 2026년도거든요.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게 매출 전망치가 9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25년도 대비해서 60% 정도 증가한 걸로 되게 높게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해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의 어떤 수요 분야가 다양화됐죠. 기존에는 뭐 학습 추론 쪽에 중심이 됐다면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에너지 체인 이런 쪽에 다 지금 반도체가 쓰이게 되면서 브로드컴과 같이 다 이 파이프라인들이 넓은 그러한 회사들이 이제 크게 각광을 받을 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계속 미국 독점이었거든요. AI 반도체가. 근데 지금 뭐 중국, 한국, 대만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 EU까지 해서 AI 산업을 지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를 계속 지금 필요로 하면서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브로드컴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뭐 넘버 1, 2, 3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속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실적뿐만 아니라 2026년도 가이던스까지 합쳐갖고 지금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이제 당분간 반도체 AI 산업 계속 그 말씀을 하죠. 저한테 어디가 바닥이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 바닥은 뭐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반도체하고 AI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 네. 싸졌다. 네. 네. 전에는 너무 비싸다. 그 말씀이 네, 많은데 네. 최근에 한 20-30% 다 조정받고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사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어제 브로드컴이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단계였고요. 그것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주들이 일제히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의견, 그러니까 전략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 이제 이란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도체 이제 빅테크들이 뭐랄까요 AI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네. 우려는 그냥 기우이다 네. 이렇게 좀 저는 답이 나와 있는 건가요? 누가 예. 그런 분석을 하셨는지 예, 모르겠어요. 예, 저- 예, 예. 제가 계속 보기에는 가겠다. 투자 예. 확대가 더 커진다. 더 커진다, 이번 주. 오히려. 왜냐하면 뭐 당장 눈앞에 봐도 네.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모든 국가들이 네.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모든 이런 이제 우주항공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다 이런 쪽으로 사실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잖아요. 이번 이란도 전쟁이 AI를 활용했다는 완전히 게 그렇죠. 완전 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예. 팔란티어하고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엔트로픽을 예. 써갖고 지금 전쟁을 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지금. 예, 클로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죠. 예.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스카이넷이 나오잖아요. 그런 국면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주 방산 항공들에 네.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더 확대된다면 반도체라든지 AI가 더 투자 확대될 수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란 사태를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시장은 되게 소비력이 높은 시장이에요. 개인들의 소비력뿐만 엄청 높은 시장인데 사실 여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제 이란 이 약간 뭐랄까 뭐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재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가 만약에 해체됐을 경우에 나머지 국가들이죠. 이제 반군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좀 많이 약화되면서 앞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가들이 지금 가장 먼저 원하는 게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이미 AI 산업 발전을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뭐 수입까지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나머지 국가를 따라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계기로 중동이라는 큰 국가가 잘하면은 좀 더 평화적인 상태로 좀 바뀌면서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네. 저 이것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폭탄 터지고 총성이 울리고 그런 전쟁은 아무래도 안 좋은 거지만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이제 중동 이란 이런 전쟁이 터지면서 AI 시대의 안보를 지키려면 우리가 다각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많겠다 싶어서 AI 뭐 반도체는 투자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하나의 촉발 맞습니다. 지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조선, 방산,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섹터 투자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선호도를 좀 정해 주세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현금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 한계가 있죠. 어디를 먼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될지. 첫 번째는 저는 예. 반도체. 반도체. 예, 왜냐하면 메모리. 이미 사실 예. 2026년도 반도체 그 공급량이 다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미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중동발 주문까지 더 폭주할 수 있다.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익 성장률 더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가장 제일 시큐한 데가 지금 반도체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방산 우주항공 쪽도 이제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됐어요. 제품군이라든지 라인업들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글로벌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확대까지 뭐 최근 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설비까지 더 지금 확대를 시켜놨거든요. 그렇다고 방산 여기다 플러스 이제 앞으로 방산 중에서 우주항공 쪽이거든요.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국가 어떤 산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로 앞으로 이제 요 기회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부지런히 투자처를 발굴을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좌가 다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좀 상당할 그렇죠. 거기 네. 때문에 위축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이런 위기를 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총평, 전략 이런 부분 좀 전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네. 국내 증시가 한 이틀 빠지면서 어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실 PER이 16배까지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가 지금 다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어느 네. 특정 종목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다 보면 저는
다시 이제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순환매 업종으로 돌았었거든요. 국제 경쟁력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상향되는 업종 위주로 돌았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 종목들이 있거든요. 해당 업종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일단 반도체는 뭐 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방산 우주항공이 하나의 세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이죠.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전력기기. 세 번째는 자동차 자율주행 피지컬 AI 세트가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엔터 화장품. 이만큼 사실 순환매 업종들이 많아요, 지금 국내가. 네.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순환매 업종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계속 보유하시고 네, 추가 보유하고. 매수를 통해서 만약에 네. 좀 더 매수 단가를 좀 더 낮춰갖고 수익 실현을 좀 밀렸을 때. 빨리 더 갖고 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대형주 위주로 하셔라.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어제자로 사실 PR이 추정 PR이 7.57배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4.79배입니다. 세상에 SK 하이닉스가 5배가 안 돼요. 예. 추정 PR이. 그렇다 보면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순환매 업종 종목주에서도 저는 일단은 이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더 하셔갖고 빨리 성과 회복을 좀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투토 여전히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네, 거고 네. 깎아먹은 나의 계좌 수익률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잘 또 이 위기를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항상 오후에 가셨어요. 어제 오후 네, 전에는 어제 좀 그렇고. 오후 이후에 네. 항상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뭐 잘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의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4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대에서 보합권에 마감했고 뉴욕 상업거래소의 WTI도 74달러대에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미국과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송 가능성이 유가 상승세를 일단 멈추게 했다. 하지만 전쟁 이후 글로벌 자금은 빠르게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머니마켓 펀드에는 수백억 달러가 유입됐고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뚜렷해졌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국이다.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 수입 비용이 급증해 경상수지와 환율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보다 달러 강세가 더 큰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최근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이슈를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천궁2입니다. 천궁2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공체계인데요. 레이더가 목표물을 탐지하면 교전 통제소가 요격을 지시하고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미사일이 발사돼 공중에서 표적을 파괴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중층 방공체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천궁2가 이번 중동 충돌 과정에서 실제 교전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무기체계가 실전에서 운용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에 아랍에미리트는 즉각 미사일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은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궁2까지 세 나라의 중거리 요격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전 초기 요격률은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 실전 투입부터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실전 경험입니다. 무기체계는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되면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교전 데이터를 국내 제조사들이 확보하게 될 경우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성능 개량에도 활용될 수 있고 또 동시에 중동과 동유럽 등 추가 수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궁2는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10개 포대가 수출됐고요. 계약 규모만 약 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개 포대는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그리고 발사대 사기 등으로 구성된 첨단 방공 시스템인데요. 이 체계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중동 충돌이 드론과 탄도미사일 중심의 교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방공 체계와 요격 미사일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불거진 첫날부터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천궁2의 제작사인 점이 부각된 건데요. 하나증권은 LIG 넥스원에 대해 천궁2가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고가이면서 공급이 제한적인 패트리엇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보실 기업은 RFHIC입니다. RFHIC는 LIG 넥스원을 통해 천궁2 레이더에 들어가는 전력 증폭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RFHIC에 대해 방산과 통신 사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기존보다 13% 상향 제시했는데요. 이번 1분기 역시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산 부문에서 중동 전쟁 본격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RFHIC가 전력 증폭기를 공급하는 천궁2는 그동안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 전쟁을 통해 실전 교전 경험이 쌓이면서 향후 추가 수주 기대감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중동 정세라는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 방공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무기체계는 곧바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천궁2의 실전 운용 결과가 추가로 공개된다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기대감 역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일 또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기 아까 95% 요격률 나오는데 정말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1000발을 동시에 쏴버리면은 95%라고 하더라도 50발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 요격률을 달성을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발이라도 쏟아지면은 치명적인 이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브리핑이라던가 헤그세스 국방장관 브리핑도 보면은 거기 뭐 예전에 그 북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한 거라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울로 장사정포가 수천 발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요격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95%를 막아내도 거기서 1000발을 써서 100발이 떨어져 버리면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못 대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95% 요격률은 굉장히 명중률이 높고 뛰어나지만 사실 그 발사되기 전에 그 해당 그 나라에 발사되는 나라의 그 땅에서 미리
그 궁수를 죽이는 거죠. 화살을 부시는 게 아니라 궁수를 다 죽일 수가 없으면은 방어를 하더라도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한번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뛰어난 무기로도 인간 살상을 100% 피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참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드론에다가 막 지금 미사일을 다 섞어 쏘는데 우리나라 거 뭐 저거 요격 미사일 LIG 넥슨 거 싸다고 하더라도 15억 원짜리잖아요. 근데 드론이랑 미사일이 1,000만 원, 3천만 원 하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려운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산주는 오늘 조금 오르고 있지만 이틀 동안에 급등했던 것보다는 안 오르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틀 동안의 선물을 빨리 챙겼어야지. 안 그랬으면은 지금 사실 고점에 물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런 거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 IT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박앤세일이라고 했잖아요. 박앤세일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회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4월 달부터. 그렇죠? 4월 달에 전 세계 무역전쟁 선포했을 때 한 번, 그다음에 시진핑이랑 갈등 생겼을 때 한 번,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 지금 이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회를 놓치는 게 뭐 타이밍을 놓쳐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변동성이 심해졌던 이유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용미수, 레버리지. 그거가 뭐 잘 쓰면 좋아요. 지렛대의 힘으로 더 큰 내 자금보다 큰 자금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역방향으로 갔을 때 마진콜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내 돈 말고 빚진 것까지 다 갚아야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내가 사는 집까지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큰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수급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것들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회생 불가로 지금 가는 자금들은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깨끗하죠. 그리고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죠. 왜냐면 탄력 있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때문이죠. 그 레버리지들 신용미수 쓴 것들 자금 다 나가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반도체주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방원 중에 방산이 정말 크게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조선하고 원자력은 사실상 쉬고 있었죠. 모멘텀이 뭐 하나오션도 사실 뭐 군함 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해상 쪽보다는 지상군 쪽에 이 모멘텀이 강하게 불었잖아요. 방어용 무기 쪽으로 요격 미사일. 그래서 하나오션은 오히려 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 넥슨 같이 저 천궁투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면에 그 원조방 중에 원자력과 조선이 좀 약했는데 오늘 원자력이 또 어떻게 보면은 빚진 거를 갚듯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11위에 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HD 현대중공업도 8% 오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조방,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지금 우리 SK스퀘어 같이 SK하이닉스에 연계된 거, 그다음에 증권주들, 그리고 이 바이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장이 쉽사리 무너지기가 어려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오늘은 또 원자력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 변경된 지가 2022년도에서 얼마 안 됐죠. 발전 원자력, 해상풍력, 에너지 설비 중심의 두산 밥켓, 두산 퓨얼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밥켓 매출 증가에도 일회성 비용이나 연료전지 투자 부담으로 지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이슈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SMR에 대한 이슈가 있죠. 자, 역시 소형 원자력 발전. 자, 테라파워라는 회사랑 SMR 제작성 검토 완료하고 본계약 체결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자, 뉴스케일 파워가 미 TVA랑 루마니아 사업 지원으로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갔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2019년과 2021년에 뉴스케일 지분 투자를 했죠.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고요. 자, SMR 시장 선정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자, 그래서 SMR을 뭐 저기 미국의 군대에도 뭐 지금 건설하는 걸 트럼프가 허가했듯이 트럼프도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 속에서도 SMR이라는 소형 원자력 발전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죠.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또 아마 지금 전쟁 중이라 좀 미뤄질 수도 있는데
이번 주인가 지금 그 백악관으로 또 부르죠. 그 메타부터 시작해서 각 그 IT 회사들 대표들 다 지금 소집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한테 그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을 그 너네들이 감당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전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크게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르네상스는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우리나라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자, 원자력 르네상스를 제대로 탔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8층에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9만 원이죠. 자, 앞자리 7 보여줘서 추매함. 자, 저분은 그쵸, 흔들리는 걸 제대로 이용하신 분이죠. 앞자리가 7자로 순간적으로 갔던 타이밍을 놓치시지 않고, 물론 저기가 있었겠죠. 수입할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거나 기존의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기다렸던 그 부분 때문에 저걸 잡을 수 있었지, 사실 어떤 다른 종목에 묶여 있거나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7자가 지나간다고 한들 살 수가 없었겠죠. 저분은 어쨌든 그런 조건에 지금 맞춰져 있던 분이시고 7자가 나오자마자 추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청산당한 건가 비슷한 시간대에 관종들 내리꽂음. 제발 나중에 웃게 해주세요.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가 7자리 보여줘서 추매를 해서 지금 수익을 거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 개조화행 이렇게 올려졌고요. 자, 108층에 계신 분은 지금 좀 더 기다리셔야겠죠. 아직도 오늘 13% 급등해도 10만 8천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앞만 내 머리를 굴려봐도 과열된 반도체 시장보단 잠재적 호재 덩어리인 두 발이 맞다. 자, 이분의 선택도 맞을지 지켜봐야겠죠. 방산이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미친 듯이 가서 조방원이 조금 주춤거리니까 커뮤니티에 벌써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삼성전자, 현대차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던 거 우리가 포착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방산에 머물러 계시던 분이 이틀 동안 본의 아닌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정말 큰 선물을 받으셨는데 조선이랑 원자력도 그쵸, 모릅니다. 지금 조선 원자력에 계신 분들 삼성전자, 현대차로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글들 커뮤니티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물론 방산이 워낙에 이거는 사실 매년 이렇게 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맨날 침공하는 것도 그렇고 매년 침공하더라도 매년 침공을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알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정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얘기대로 47년 만에 청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던데 47년 동안 악의 축으로 그 자리매김해서 계속 괴롭혔던 것을 47년 만에 단죄를 한다. 그 정도로 오랜 기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방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개를 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원자력이나 조선이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운이 3번 연속 나오긴 힘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산의 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선이나 원자력에는 그런 운이 우연찮게 찾아올까 좀 확률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 원자력도 지금 결국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원자력 르네상스 있고 조선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다시 레이건 대통령 때 이 해군을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미국 해군, 대양 해군을 건설하려는 야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멘텀이 아주 세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그걸 믿고 두산에너빌리티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 갈까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는 과열됐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 전차군단이 아무리 잘 나가도 전차군단 좀 너무 그건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저렇게 10만 8천 원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걸 믿고 조금 손실을 감수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죠. 자, 원자력 르네상스 아직 살아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10만 원대 그 구조대 기다리시는 분들 구출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다시 오지 않는 8만이었죠. 자, 그러니까 저분이 앞자리를 7자를 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7자리를 보셔서 진짜 저거는 정말 신의 저점 매수였고 7자리를 순간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8자리에서 지금 오늘 9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조금 7자보단 더 늦게 봤지만 8만 원대를 순간적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8만 원이 오지 않으리라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식간인 거예요. 지금 오늘 벌써 9자인데 7자 보신 분이 계신데 저게 지금 이틀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왜 저렇게 빨리 내려갔다 빨리 튀어 오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워낙 많이 신용미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7자리를 순간적으로 급전직하다 보니까 신용미수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마진콜 제한이 리미티드가 걸려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돈 갚으라고 날라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돈을 현금을 메꿔서 넣던가 현금을 메꿔서 넣을 돈이 없으면 파산이에요. 그 돈 자기 현금 갖고 있던 거 주식이랑 다 날리고 그 자기가 못 갚은 그 돈까지 어디서 영끌해서 빚을 내던가 해서 다시 갚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이 마진콜 당한 부분이 확 올라가면서 공매도 한 것도 있겠죠. 공매도 한 거를 다시 빌려서 매도했던 거를 다시 갚는 그 순매수까지 더해져가지고 급등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7자가 다시 오긴 힘듭니다. 요 며칠 사이엔 7자가 다시 오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거니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셨던 분들은 저 기회를 놓치셨으면 안 됐겠죠. 그리고 놓치셨다고 하면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리듬 타는 거 한번 간접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우리 기술이거든요. 자, 코스닥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보니까 더 전부 시발 같네 지금. 자, 아쉽게 또 펄어비스만 마이너스인데 뭐 펄어비스는 또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플러스였거든요. 20일 날 그 붉은 상황 나오니까 펄어비스는 또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자, 오늘 0.74 그래도 뭐 파란색이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솔직히. 자, 파란색이 거의 없거든요. 쭉 지금 플러스인데 뭐 상한가 간 것도 많이 보입니다. 서진 시스템, 테크잉, 태성 이런 것들. 테크잉은 계속 강하네요. 지금 시장이 7, 8% 급락할 때도 강하더니 이런 상황이고요. 휴림 로봇 같은 로봇도 강하고 오늘 20% 넘는 거 엄청 많네요. 그렇죠?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1000을 회복했고 자, 2000년도에 코스닥 상장된 우리 기술이고 자, 저기 나오죠. 원전 계측제요. 국산화 성공했고 SMR 나오죠. 해상풍력. 두산 에너빌리티랑 아이템이 정말 겹치네요. 맞죠? SMR, 원자력, 해상풍력 완전 겹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력 섹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한울 3, 4호기 MMIS, DCS 수주 나와 있습니다. 해외원전 친환경 사업 기반 강화.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원자력, 한국수력 원자력에 결국에 연계된 벤더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슈 보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슈입니다. 방산도 있네요. 자, 2개가 있네요. 그렇죠? 대박이죠? 우리 기술이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자력 핵심 벤더에다가 우리 기술의 방산자 회사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조방원 하지만 조방원 중에 방원을 2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방원을 갖고 있다. 대단합니다. 방산자에서 우리 DS가 창원 신공장 증설을 완료했다. 뭐 하냐 봤더니 장갑차용 럼플렉 타이어 전용 라인을 구축을 했네요. 현대로템 등 방산 대기업 납품 확대로 되어 있다.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강했던 거는 아까 그 세 기업인데 왜냐하면 지금 요격 미사일이 워낙에 그 천궁2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로 막 드론이고 탄도미사일이고 막 섞어서 날려버리니까 순항미사일이건 그거 막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요격미사일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셌고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약했죠. 근데 이제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K방산 무기들 수출 모멘텀은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현대로템 장갑차 전차에 관련된 럼플렛 타이어 전용 요걸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원자력이 두산에너빌리티랑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이라이진 S템, 현대로템 우리나라 방산 대표주, 원자력 대표주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다. 아주 좋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기도 또 아쉬운 또 얘기가 있네요. 상을 쳐도 마이너스. 자, 축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안녕하세요는 그냥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인사만 띵 남기셨습니다. 그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누가 그래서 손해보고 팜, 무서워서 팜, 우기 안녕. 자,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커뮤니티에서 자꾸 떠들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을 쳐도 지금 마이너스인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아까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잖아요. 10만 원대 있기 때문에 9만 원대에서 지금 급등했어도 자기의 평균 매수가랑은 10,000원 차이가 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를 쳤는데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지금
원조방 중에 아까 말한 대로 방산만 완전히 개를 타가지고 역사로 신고가를 가버린 거고 그냥 고점에 이틀 동안 고점에 물리신 분도 계시죠. 근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전에 매수하신 분은 이번 달엔 다 신고가거든요. 근데 원자력이랑 조선은 조금 틀리죠. 고점을 돌파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얘기 드렸다시피 전차군단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원조방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방산 혼자 튀어나갔지만 원자력과 이 조선에도 결국에 조금 모멘텀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술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기술을 아까 저기 보시면 우기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 우기야 아주 또 우리 친숙하게 부르는 것들이 요즘에 유행이죠. 뭐 상철아, 진영아, 우기야, 그렇죠? 고영아죠, 고영아. 우리 고영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자, 우기라고 부르는데 자, 이쪽은 건기고 이쪽은 우기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워딩이 이렇습니다. 자, 문 닫고 쉬자. 오늘 상한가, 우리 기술이 상한가 가니까 상한가 풀리지 마라. 오늘은 건기가 아니고 우기다. 근데 기분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어쨌든 우리 기술 방산 모멘텀도 있고 원자력 모멘텀도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우기라는 아주 친숙한 이름까지 붙여준 여러분들의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건기가 아니고 우기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기가 아니고 우기다. 매일매일 우기.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유례없는 하락을 딛고 오늘은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하락하는 종목이 채 100개도 되지 않는 굉장히 뜨거운 상승장입니다. 현재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1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5,700선까지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전장 대비 525포인트 오른 5,6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2.97%가량 급등 중인데요. 1,100선 회복까지 성공했습니다. 1,10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도 10% 넘게 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중에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도 각각 10%, 11%가량 급등 중이고요. 두 자릿수 급등세 시총 상위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5,618포인트 지나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가 그리고 전반적인 이 업종이 코스피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개인은 9,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장 초반에 7천억가량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8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1조 4천억가량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옵니다. 6,7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어제 순매수에서 오늘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그래도 매도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6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의 순매도가 가파릅니다. 6천억가량의 순매도
순매도 출회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0원 가까이 하락하며 출발했고요. 출발 대비해서도 4원가량 내렸습니다. 1,460원 선으로 내려왔고요. 1,463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어제 장 마감 이후 발표한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소식에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470만 주를 제외한 보통주와 전환 우선주 등의 전량 6,296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약 93%인데요.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의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보다 약 31.8% 줄어들게 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통주 기준으로는 전체의 23.6%가 감소해 주당 순이익 증가 등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관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전장 대비해서 3,130원가량 오른 13,57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SK증권도 어제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1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1,710원 선 지나갑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함께 올라줍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약 62조 원가량으로 최대치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증권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16% 넘게 급등 6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뱅크가 3번의 기업 공개 도전 끝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K뱅크는 이번 IPO에서 최종 공모가를 희망가 하단인 8,300원으로 낮췄는데요.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는 134대 6일 경쟁률을 기록했고 증거금 9조 8,500억 원을 모았습니다. K뱅크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으로 약 10조 원 이상의 신규 여신 성장 여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상장 후에 현재 시가총액은 3조 6천억 가량으로 경쟁은행인 카카오뱅크의 PBR이 2배인데 비해 1.38배 수준으로 낮아 상승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우형 K뱅크 행장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을 통해 기업 고객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 신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뱅크 주가 오늘 장 초반 19% 가까이 튀어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7%가량 오름세고요. 8,890원 선 지나갑니다. 카카오뱅크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66%가량 오르면서 23,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여파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사흘 만에 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조기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와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시장은 개장 직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이날 오전 9시 6분께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150 선물 지수는 10% 넘게 급등해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11% 넘게 급락했던 삼성전자는 19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 99만 2천 원을 넘어서며 100만 닉스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반등을 낙폭 과대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중동발 뉴스 플로우와 미국 AI 노이즈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있지만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영역 진입, 과일간 낙폭 과대함을 감안하면 주도 중심의 매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5%가량 오르면서 1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9만 원 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2%가량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9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한미반도체는 무려 18%가량 급등하면서 3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유가 그리고 환율이 향후 변동성을 가릴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환율이 안정세를 찾고 유가도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코스피가 다시금 랠리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오늘 같은 반등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정말 뭐 조정도 강하고 튀어오를 때도 강하게 튀어오르고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간단 명료하게 들어보시죠. 박시동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적기에 딱 오신 것 같은 아니. 느낌. 그나마 어제장 아니고 오늘장 모시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이게 최대 하락폭, 오늘은 최대 상승폭, 네. 정신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어제장의 연속선상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의 장은 사실은 이제 합리적 이성 범위로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너무 과대 낙폭.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이성적 패닉 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팔린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상장돼 있는 종목이 수천 개인데 오른 종목이라고 해봐야 양대 시장 합쳐봐야 30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사실 뭐 없는 그냥,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단순히 뭐 장이 안 좋다.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뭐 신용 청산이나 반대 매매가 있었다고도 봐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종목별로 나가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거의 전 종목 전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ETF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사실상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무차별적 매도가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연달아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매도가 다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폭격당한 말씀드리면 예. 그냥 과매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갈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ETF 덕을 많이 봅니다. ETF를 사면 ETF가 추가적으로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같이 사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내려갈 때 역시 펀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로스컷 규정에 딱 걸린다. 그러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팔아야 돼요. 근데 팔면은 바스켓 안에 있는 게 동시에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팔리니까 다시 이제 여러 펀드에서 동시에 팔리면 또 로스컷에 걸리고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폭탄이 하나 터지고 터진 폭탄이 다른 또 폭탄을 자극하는 양식으로. 그래서 어저께는 진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과매도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같은 그런 비이성적 폭락이 어저께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또 이어질 것이냐가 이제는 중요한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제 사실은 오후부터 외국인 선물 매수가 잡혔어요. 네. 2조 가량이 잡혔고요. 장 마감 이후에 사실은 이제 주요한 종목들에서 낙폭 과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되면서 애프터에서 사실은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여러 개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서는 과매도에 대한 반성 또는 이제 반등하는 추동의 어떤 모멘텀이 보였어요. 싸기 좋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장에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밤 사이에 있는 이제 미국장 상황을 또 안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라크 전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나쁜 소식이 나왔나? 네.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은요. 자, 그리고 미국 장에서도 역시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아직은 문제 없다라는 소스가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과매도는 반성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충분히 내일 반등을 기대할 만한 소스가 나왔다.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안심하라. 라는 얘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제 낙폭을 되돌리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흐름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게 그 중동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가 네.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유가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잡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자본시장 내에서의 미치는 영향은 제가 아까 살짝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제한적이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증시 관련해서 미국이나 다른 여타 증시도 이상은 없습니다. 약보합이거나 오르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도 이상 없고요. 특히 이제 증시의 뭐랄까요, 바로미터 또는 요새 이제 탄광 안에 카나리아가 이제 탄광 밖으로 나와가지고 증시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에요. 예. 비트코인도 이제 전장 첫날에 잠깐 떨어지다가 V자 반등을 하고 나서 어제는 7만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증시는 이제 파생 상품격으로 지금 변동성이 크고 증시를 반영하는데 거기서 이상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달러 문제인데요. 달러도 현재 이상 없는 모습을 일단은 네. 인덱스가 이제 100을 터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관련해서 이제 좀 세밀하게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리스크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냐라고 할 때 유일하게 현실성 있는 리스크이면서 가장 파괴적인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유가뿐입니다. 예. 유가 관련해서는 만약에 리스크가 이제 커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100불을 넘어간다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정말로 가시화되거나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물가 부담으로 당연 영향을 미치고요. 아시아 쪽에서 이제 특히 중동산 원유를 많이 사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 중국 등 이쪽을 이제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은 뭐냐면 제조 공장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 공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인도, 중국 같은 공장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만 같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 공장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를 건드리게 되면 미국의 물가 부담으로 직격탄이 갈 수가 있고요. 아시아를 건드리면서 사실상 글로벌리한 실물 경제 침체의 뇌관을 건드리는 역할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적 리스크를 벗어나고 현실화된 리스크, 유일한 리스크가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자본시장 관련한 모든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사실은 발작적 증상을 보였던 게 채권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리겠지. 심지어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그렇다면은 채권 수익률 올라가지. 그러니까 채권값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와 채권이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 리스크다라는 걸 이제 경제계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이번 이라크 전장을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유일무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를 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유조선이 출입이 가능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냐, 요거 하나 하고요. 네. 나머지는 원유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 거점에 진짜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 국영시설에 이란이 정말로 폭격을 한다라든지 드론 공격을 진짜 감행을 한다라든지 해서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로 봉쇄되느냐인데 아직까지는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직접적인 큰 유전을 공격한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은 늘 봉쇄된다는 게 이란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실 카드긴 한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거기가 봉쇄된다는 건요.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요. 자칫하면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칼집 안에 있는 칼로 활용하는 거지 칼집에서 칼을 꺼내고 나면 결국에는 그 칼을 든 자도 안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완전 고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봉쇄된다라고 하면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제조 라인을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나 서구나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반도체 품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대만이 국가 전력난을 대비한 비상체제로 들어간다. 그래서 생산 공정의 시간을 조절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제조 관련한 타격을 준다. 바로 서구의 물가 부담이라든지 세계의 공급망 체인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에게는 더 큰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한편으로 또 하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유조선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유는 생산되자마자 사실은 조금의 비축을 제외하고는 다 사실 배에 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국들은 저장 시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7개월치를 비축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생산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큰 비축 시설이 없습니다. 있어봐야 한 달 남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를 못하면 생산이 계속되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팔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자마자 그냥 다 불태우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태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환경이라든지 비축 시설이나 이런 고려했을 때요. 그래서 못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원전이 만약에 멈춘다. 아니 원전이 아니고 유전이 멈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또 들어가요. 예. 이것은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유가, 유전과 관련한 문제가 이번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유일하게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다. 그래서 중요하다. 다만 정말로 유가가 폭등하거나
유전을 건드리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의 존망이 흔들릴 정도. 이거 어쩌면 이번 폭격보다도 더 큰 국가 전체가 사실은 이제 존망이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은 여기에 조금 힘을 실는 게 사실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이 사실 유가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다른 전쟁 때문에 생기는 어떤 피해의 부수적인 피해처럼 취급한다면 이 문제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틀 전에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지 않을 것이다. 유조선 관련해서는 심지어 미 해군이 호위하면서라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보험사들이 이제 유조선 선박 등에 이제 보험을 중단하니까 그럼 미국이 이제 보험을 드는 방식이라도 강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현실화 가능한지 안 한지를 떠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서 미국이 인식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수단들은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예의주시하되 이 부분이 이제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제한적인지 안 커지는지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의 중요성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좀 턴에서 들어가야지 좋은 건데 그에 따른 이제 환율 그런 영향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환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환율이 일으키는 문제를 조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환율 문제랑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나라 지금 뭐 불과 몇 달 전에 환율이 너무 올라간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할 때는 물론 이제 환율이 높아서 수출이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기업들도 명암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증시 관련해서 우리가 환율을 걱정했던 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추세가 확정되면 한국에 이미 많이 투자해 왔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차익이 다 환차손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매도 압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리딩을 해서 시장을 떨어뜨리는 그 구도예요. 기존에는요. 지금 환율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 건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 환율 때문에 시장이 매도 압박이 거꾸로 가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환율 문제는 그건 뭐냐면 후행적으로 백어택으로 이 문제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가 문제가 만약에 커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안 그래도 부담되는 유가에 우리는 이제 수입으로 돌릴 때 다시 또 환율이 고파지는 그래서 시너지가 악화의 시너지가 2배로 나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가, 채권, 증시 관련해서 지금 환율은 아직은 크게 리딩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런 퍼펙트 스톰이나 3중, 4중의 위기가 생길 때 그 위기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키기 때문에 지금 환율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전장 초기에 달러 인덱스가 95 언저리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2씩 올라서 99까지를 터치하면서 조금 불안감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행히 어제 환율이 99에서 98대로 내려가면서 다소이긴 합니다만은 달러가 인덱스가 100을 치지 않고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까지를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진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대국 통화의 약세에 추동을 조금 막는 효과가 어젯밤부터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환율이 그나마 조금씩 1460선 언저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틀 전 역외 야간이긴 합니다만 1500을 터치하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드리웠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463까지 내려오는 모습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국이 사실은 여기에서 1,500원을 터치하고 나서 기민하게 대응을 좀 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칭찬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오전을 넘지 않고 사실은 환율을 내렸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은 해외 출장도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 등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이 정도 선에서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그 정도의 경향성만 꺾어내더라도 시장을 선행하면서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뭐 과대 낙폭이다. 그러니까 패닉스 이런 분석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밀리면 사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국내 증권사에도 전략 대부분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기관이 이 시장을 대응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방송을 보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늘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일단 하락이 나왔다. 그럼 원칙적으로 대응하라. 손절을 한다. 네. 그리고 상황을 본다. 그리고 반등이 확인된다. 오늘 같은 날이죠. 그럴 때는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제 일반 개인분들은 사실은 하락이 나왔는데도 무서워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같이 확실한 반등이 나왔는데도 엊그제 판 게 아까워서 네, 들어가지를 또 못 하세요. 그러니까 팔 때 못 팔고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어저께 같은 장은 확실하게 과매도 구간인 게 우리가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과매도 이후에 추가 하락이 가능할지 안 할지가 미정이었기 때문인데 오늘 아침 장과 오늘 새벽 미장 등등을 통해서 봤을 때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등 신호가 잡히자마자 사실은 추가적으로 매수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손절을 이제 다시 극복하고 정상 포지션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이 나름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날 다시 안 들어가는 거를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복원해야지 또는 내가 손절했던 것을 다시 그냥 찾기만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장이 그동안 세계 수익률 1위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무려 거의 70-80% 수익을 냈고요. 올 초부터 2월까지는 역시 또 세계 1위 시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수익률은 제가 볼 때 더 기가 막힌 것이요. 다른 장으로 볼 때 뭐 독일은 3% 정도고요. 중국도 4% 남짓이에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해봐야 한 15%, 16%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우리 시장이 올해 48%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작년도 어마어마했는데 작년 연중 수익률이 지금 70인데 지금 두 달 만에 45%, 48%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요구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요구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 말씀은 그 짧은 우리는 지금 이틀간의 짧은 조정이라면 조정을 겪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런 어떤 차익 실현과 포션 조정은 사실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연초부터. 특히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앞두고는 좀 많았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좀 심상찮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조정 이후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반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제가 일단 동의합니다만은 똑같은 포션과 포트폴리오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다른 주가 올라갈 때 좀 덜 올랐던 내 종목 이번에 갈아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주도주 거기 중에서 그동안 조금 비싸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네. 껄껄하면서 껄무새 하면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이 오히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까지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조건 일단 실적과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섹터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거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그제같이 대폭락장 속에서도 반도체는 비싸게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익과 실적이 보장되는 대장주,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못 담으셨던 분들은 더 과감하게 담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실적이 없는데 기대감, 뭐 어떤 섹터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조금 약한데 미래 비전 때문에 조금 미리 남갔던 종목들은 이번 참에는 실적주로 좀 바꿔내는 그런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참조할 만한 게 외국인들이 이번에 리밸런싱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낮추는 건 상관없는데 올린 종목들 있죠.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들어보니까 이제 반도체 투톱, 긍정적인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입니다. 우리 증시 날씨도 이거래일의 한파를 딛고 오늘은 맑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간밤 미증시에서 이란이 미국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 랠리를 멈췄고요. 또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 패닉장 후에 오늘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은 반도체주가 폭염같이 뜨거운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반등세를 보였고요. 또 장을 마감하고는 기대하던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AI 매출이 작년보다 갑절로 늘었고 또 2분기에는 계속해서 더 오를 것이라고 밝히자 이 시간의 거래에서 브로드컴이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이거래일간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자동차주도 기지개를 켠 모습입니다. 중동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보이자 국내에서는 자동차주가 흔들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에서는 자동차주 다시금 맑음을 보이며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시장 안에서 증권주 오늘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최근 증권주는 코스피 지수와 함께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늘 1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자 오늘 증권주도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맑음을 보이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은 스페이스X 관련주도 모처럼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여름 6월, 7월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 상장을 앞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선반영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 이 지난 이거래일 동안 원전과 관련된 MOU 체결 얘기가 나와도 원전주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승장 속에서 원전주도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는 23일 여야가 미국 의회를 찾아서 원전 관련된 투자를 제한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 소화하며 오늘 원전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를 소화하며 오늘 정유주도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패닉셀로 낙폭이 과도했고 또 펀더멘털에는 훼손이 없었다 이러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 27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54만 원을 제시했고요. 이어서 현대차, 기아, 자동차 대표주에 대한 다올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최근 주가 급락은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러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APR에 대해서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메딥큐브의 해외 판매 호조를 근거로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일본에서의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올해는 유럽향 온라인 매출에 주목해보자 이러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두 종목 모두 맑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황을 양극 소재로 활용한 전고체 배터리 구현에 성공했다고 알리며 오늘 주가는 맑음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율주행 물류 로봇 AMR을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죠. 낙폭이 깊었던 만큼 오늘 주가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주들 살펴보시면요.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주 93%를 소각한다는 소식 알리며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에 상장한 K뱅크는 오늘 맑음을 보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상 3월 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더 집중하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